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3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교재에 있는 내용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강의명에 알맞게 행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덕이 있는 것을 지향하는 품성 상태, 이 유호덕이라고 하는 게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도를 1교시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동양 사상에 보면 그 춘추전국 시대, 특히 중국이죠. 주나라가 멸망하고 그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그 혼란스러웠던 사회상, 그 혼란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혼란이 없고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펼쳤었던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보통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제자백가. 제자라고 하면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여기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의 군인들 부를 때 제군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 명 할 때 앞에 제자가 붙죠. 자라고 하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보통 훌륭한 가르침을 펼친 스승님들에게 자라는 글자를 많이 붙이죠. 좀 높여주는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 집가자인데 학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학풍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학파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가라고 하는데 많은 스승들이 나오고 100개나 되는 학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 100개 정도 되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100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붙였던 것이죠. 수십 개의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덕스러운 것, 도덕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는 학파가 있었죠. 유학, 유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진유학, 진나라 이전 춘추 전국 시대에서 이 선진유학의 기틀을 닦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유학의 선구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이건 아마 윤리 전공이라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에 이과 과목 전공이신 학생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인물일 것 같아요. 춘추 전국 시대 유학의 선구자. 네, 맞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공자라고 하는 인물의 나이 표현, 이제 자기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나이의 각 시기마다 좀 굉장히 유효한 표현들을 달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면 덕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품성 상태로 연결된다는 것, 공자의 나이 표현에서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키가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거의 2m 정도에 필적하는 키였다고 합니다. 2m. 지금 한국 성인 남자 평균 키가 얼마 정도 되죠? 요즘은 이제 영양 상태라든지 발육 상태가 좋아서 174 이 정도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키가 제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 서양 북유럽 쪽이 좀 큰 편이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클 텐데요. 거기 성인 남자 평균 키가 거의 182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시기의 가장 키가 큰 북유럽 이런 쪽의 평균 키보다도 춘추 전국 시대 공자 키가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기원전 사람이에요. 그때 동양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성인 남자 평균 키보다 훨씬 작았겠죠. 아마 이건
아버지의 유전자 영향을 받았던 게 컸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제 그 퇴직한 무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숭냥흐리라고 하는 퇴직 무사였고요. 6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아들 공자를 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랑은 나이 차가 좀 많이 났죠. 어머니는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무녀 출신입니다. 무속인. 10대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10대. 거의 40세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양가의 허락을 받고 축복받는 이런 결혼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두 명이 야합을 하였다. 들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냥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남겨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년기에 굉장히 좀 풍족한 삶을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 퇴직한 무사 아마 신체가 건장했겠죠. 그 영향을 받아서 신체가 건장했긴 했겠지만 유년기가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15살 정도의 이제 공자 인생에서 그 하나의 전환기가 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5세. 지금 수강한 학생들 보면 초등 전공도 있고 이번에는 유아 학생들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매 학기마다 유아에서부터 여러 전공까지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시죠. 특정한 유초등이 아니고 그냥 전공명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많이 발령이 나시잖아요. 중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5살,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일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5살 중2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학문,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살 되었을 때 공자께서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다. 요즘도 이 출판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출판사가 이 공자의 15살 나이 표현을 따서 만들어진 출판사죠. 지학, 지우학이라고도 하고요. 15살 학문에 뜻을 두었다. 여러분들 중등 전공이신 분들이 발령 받으시면 이제 중2 학생들 이걸 떠올리시면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성공하고 혼자 떳떳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쑥 많이 건너뛰죠. 이제 30살 이렇게 됩니다. 30살. 30살 됐을 때 사회 속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그럴 나이가 되었다고 해요. 홀로 스스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가 립자죠. 앞에 이제 어조사를 붙여서 이 립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어조사입니다. 홀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보면 이제 30살 부부는 공자의 삶과 지금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강의하고 있는 저의 삶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전공 학교에 제일 처음 이제 진학을 했었다가 사범 계열 학교가 아니었어요. 이제 거기 다니다가 재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재수를 좀 늦게 했죠. 25살 정도에 이제 사범 계열로 다시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28살 정도에 졸업할 나이였는데 초소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좀 티오가 적기도 했고요. 물론 제 스스로도 공부량이 적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초수에 떨어지고 재수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적게 뽑았어요. 그 전국에서 제 전공이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뽑아가지고 재수 때 또 떨어지고요. 3수 때 이제 붙어서 저도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거든요. 30살 때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죠. 그 전까지는 제가 29살 때까지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가지고 초수 때, 재수 때까지 그렇게 삼수할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을 했었고요. 30살 때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하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자도 저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40세로 한번 가볼까요? 40세.
스스로 설 수 있게 된 나이가 있었고 그 다음 10년 정도 동안 자기의 일정 학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관이 좀 뚜렷해진 상태라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학문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진다면 옆에서 타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감언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40세에 불혹, 다른 사람 말에 미혹됨이 없었다.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거의 불혹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자는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40세 이 정도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겠죠. 저는 불혹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관용적으로 많이 표현하죠. 특히 운동선수들 관련한 신문기사,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 기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전성기 나이가 비교적 좀 이른 시기에 도달하잖아요. 30세 전후로 해서 신체적인 능력의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우리가 보통 에이징 커브라고 표현하죠. 일정 나이 전성기가 되면 이제 꺾여서 기량이 점점 저하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굉장히 나이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량이라든지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종종 접하죠. 불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으로 승리의 기록을 남겼다. 그때 불혹이라는 게 40세 나이를 뜻하는 거죠. 저희가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교양 강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30에서 40 넘어갈 때도 10살 뛰었으니까 그 다음에도 10살 뛰어서 50세로 한번 가볼까요? 50세가 되었을 때 불혹보다 더 뛰어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원천, 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인간 외부, 물론 그게 내부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초월적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속담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이라거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무엇이 무심하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심하다. 우리 동양 사고방식에서는 하늘이 인간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늘의 명령이자 도덕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 보통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0세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알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상에 대해서만 고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 사회가 종속되어 있는 전체 자연이라든지 세계의 섭리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결과 이것은 하늘의 명령으로서 인간 사회의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60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하면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좀 친숙하게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으시죠? 환갑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거를 조합을 하면
6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제 도는 게 한 갑자잖아요.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해서 환갑이라고 하죠. 공자가 환갑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공자는 60세에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쓰고 나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공자가 말한 60세는 이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순. 이는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자어 중에 이 하면 떠오르는 신체 기관이 있나요? 얼굴 쪽에 있는 신체이죠. 맞습니다. 귀입니다. 귀자. 순. 귀가 말랑말랑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공자가 유학자이고 다른 사람 말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산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선 좀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서양의 사상가들 보면 좀 편집증적인 성향 이런 거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의 입장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이 삶의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의로움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한 나라의 군주 그리고 그 군주 밑에는 의로운 신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간신배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고 안 좋은 말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 들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나의 심리적인 내면 상태라든지 내가 지향하는 바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순조롭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남이 자기한테 안 좋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맞대응하고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필요한 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 이것도 하나의 대화의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말이라든지 나와 반대되는 말도 거기서 기분 안 좋게 들을 게 아니라 순조롭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순, 귀가 말랑말랑해졌다. 이걸 조금 더 돌려서 해석해보자면 순조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경지다.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안 좋은 말이든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도 순조롭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지 60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60에 여기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요즘 그 코로나 상황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지역 갈등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남녀, 연함, 성별 갈등 이런 것이 좀 대두되기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기사를 보면 연세가 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았을 때 무언가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순이라고 하는 경지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거 공자처럼 훌륭한 수양이 있어야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70인데요. 공자께서 70이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죠. 굉장히 그 당시로 보자면 장수하신 건데요. 70은 조금 길기 때문에 유호덕과 연결해서 여기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신소욕 불유구이다. 종신소욕 불유구이다. 두 글자로 줄이면 종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신. 두 글자 표현 가운데 이제 70에서 우리가 고희 이런 말 쓰기도 하죠. 칠순잔치 이걸 고희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동양경전에서 나온 건데 그 당시에만 봐도 70 사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인생 70 고래희 70살 사는 사람은 예전부터 굉장히 희박했다. 예전부터 희박했던 나이다. 이렇게 해서 고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사실적인 측면의 진술이라면 공자가 말하는 종신
중심, 소욕, 불욕이라고 하는 건 사실적인 측면의 진술이라기보다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당위적인 측면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오복 가운데 유호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심은 마음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쉬운 한자어죠. 마음이 욕구하는 바대로 따라갔다. 욕은 욕구니까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구자는 법도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법도. 그럼 풀이해보자면 마음이 욕구하는 바대로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에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우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외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외면으로 드러나는 모습. 물론 모든 사람이 선한 동기에서 비롯돼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고위공직자로 이제 선출되기 위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수적으로 들르는 코스들이 있죠. 어디에 들르나요? 네, 아동기관이라든지 병원, 아니면 연세 드시고 병약한 분들이 있는 그런 경로시설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하는 거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시킵니다. 아마 보좌관들이 이번 선거에서 지금 지지율이 몇 %입니다. 지금 2% 정도 빠졌으니까 이거 만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지역의 유지들, 나한테 정치적인 후원금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몇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도움될 텐데 정말 봉사활동 하러 가기 싫어. 이렇게 가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억지로 매스컴상의 도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내가 마음이 욕구하는 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법도, 도덕적인 법칙이라든지 규범에서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욕구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의미 한자어죠. 좋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바람직한 성향,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대목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욕구하는 바대로 따라가도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 덕을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지금 행복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우리 강의명인 인성교육, 그 중에서 인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덕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 마음이 욕구하는 바대로 따라갔는데도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훌륭한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학교 현장 나가셨을 때 그 현장에 있는 학습자들이 이 정도의 경지까지 도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 차원과 우리가 이상적으로 설정하는 목표, 목적의 차원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이상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정해 두고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에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아야 할 인성, 동양의 오복 이론이라든지 공자의 나이 표현에서 보았을 때 덕을 좋아하는 품성 상태, 이 내용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인성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하고 제가 자료실에 탑재해드린 강의 자료 프린트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거기서도 지금 여기서 덕을 좋아하는 품성 상태, 인성,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